5분 뚝딱 철학의 김필재입니다. 19세기 중여 비엔나 종합병원의 산부인과에서는 산모들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멜바에서는 이곳의 산부인과 의사였는데요. 그는 유독 이 병원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산모들이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몇 년간 연구를 했는데요.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산모들의 사망률은 거의 1%대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멜바이스는 어떻게 산모들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었을까요? 햄펠은 자연과학 철학에서 제멜바이스가 어떻게 산모들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었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제멜바이스가 사용한 방법론이, 그 과학적 방법론이 논리적인지 논리적이 아닌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햄펠의 과학적 설명에 관한 정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포섭 법칙적 설명인데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햄펠의 포섭 법칙적 설명 이론과 그에 대한 네 가지 반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세기) 비엔나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당시에 이 산부인과에서는 산모가 아기를 낳고 고열로 사망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것을 산용열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의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멜바이스는 산모들이 왜 그렇게 많이 산용열로 죽는지 몇 가지 가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입니다. 당시에 비엔나 종합병원 부근에 어떤 나쁜 기운이 돌고 있다는 가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산부인과 병동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제멜바이스가 1841년부터 46년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제1병동에서의 산모의 사망률은 15%까지 올라갔지만 제2병동에서는 2~3%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병원으로 오는 도중에 노상에서 아기를 낳은 산모는 산용열에 거의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병원 부근에 나쁜 기운이 있다면 제1병동이나 제2병동이나 노상이나 똑같은 비율로 사망자가 나와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멜바이스는 나쁜 기운 가설을 기각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당시의 제1병동의 환경이 제2병동보다 안 좋다는 가설입니다. 그런데 제멜바이스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반대라는 겁니다. 제1병동에 가면 죽는다는 소문이 돌아서 산모들이 전부 제2병동에 몰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2병동이 산모도 많았고 환경도 더 나빴습니다. 그래서 제멜바이스는 나쁜 환경 가설을 기각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출산의 방식의 문제라는 가설입니다. 당시 제1병동에서는 의사들이 아기를 받았고 제2병동에서는 조산사들이 아기를 받았는데요. 의사들은 산모를 바로 뉘어서 출산을 시켰고 조산사들은 산모를 옆으로 뉘어서 출산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멜바이스는 제1병동에 있는 의사들의 숫자를 줄여보기도 하고 산모가 옆으로 누워서 출산을 하도록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설도 기각. 네 번째 가설은 병동의 위치가 문제라는 가설입니다. 당시에 병원 부근에는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는 임종실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사제들이 그 임종실로 가는 루트가 바로 제1병동 옆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제들은 임종실로 가면서 종을 치면서 갔는데 제1병동의 산모들이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낀다는 겁니다. 산모들의 불안이 산용열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멜바이스는 사제들이 저 멀리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했는데요. 그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네 번째 가설도 기각. 제멜바이스는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산모들이 왜 유독 제1병동에서만 죽어나가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떤 의대생이 해부를 시체하다가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는데 산용열과 비슷한 증상으로 사망을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멜바이스는 혹시 사체에서 나온 어떤 나쁜 물질 때문에 산용열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가설입니다.
사체에서 나오는 어떤 나쁜 물질이 산용열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제1병동에서는 의사들이 아기를 받았고 제2병동에서는 조산사들이 아기를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1병동 의사들은 해부학 실습을 했었는데 그 사체를 해부하고서는 손도 제대로 씻지 않고 산모들을 진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멜바이스는 의사들에게 사체를 해부하고 나서는 염화석회액으로 손을 깨끗이 씻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산모들의 사망률이 1%로 뚝 떨어진 겁니다. 이때 제멜바이스는 확신을 했습니다. 사체에서 나온 나쁜 물질이 산용열의 원인이라는 거죠. 하지만 제멜바이스의 주장은 당시의 의사들에게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세균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병원에 위생관념도 없었고요. 그러니 보이지도 않는 무언가에 의해서 병이 생긴다는 제멜바이스의 주장이 이상한 겁니다. 게다가 제멜바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결국 의사들 때문에 산모들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제멜바이스는 엄청난 비난을 받고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나중에 제멜바이스는 정신병원에 갇혔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제멜바이스는 의사들 손 좀 씻으라고 했다가 병원에서 쫓겨난 겁니다. 물론 지금의 비엔나 종합병원에서는 병원의 위생 문제를 처음으로 제시한 제멜바이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멜바이스의 연구 방법을 가설연역법이라고 하는데요. 가설연역법이란 관찰을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테스트해보고 그 가설이 틀리면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또 가설을 테스트해보고 그 가설이 틀리면 다시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입증되면 그것을 법칙으로 만드는 방법을 말합니다. 제멜바이스는 산용열이 병원 부근의 나쁜 기운 때문이라는 가설을 세웠고 만약에 산용열이 병원의 부근의 나쁜 기운 때문이라면 제1병동에서만 산용열이 높을 수 없으므로 그 가설을 기각했죠. 그리고 산용열이 사제들의 종소리 때문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사제들의 루트를 바꿨는데요. 그래도 산용열의 발생 비율이 마찬가지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가설을 기각했죠. 그리고 어떤 의사가 사체를 해부하다가 손에 상처를 입고 산용열과 같은 증상으로 죽는 것을 관찰하고서는 사체에서 나온 나쁜 물질이 산용열의 원인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의사들의 손을 씻게 함으로써 가설을 검증했습니다. 그래서 산용열의 원인이 사체에서 나온 나쁜 물질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가설연역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설연역법은 논리적인 방법일까요? 햄펠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하는데요. 첫째, 어떤 가설을 세우는 것은 논리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체를 해부하다가 생긴 상처로 산용열과 비슷한 증상으로 죽었다는 사례를 통해서 사체에서 나온 나쁜 물질이 산용열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지극히 논리적인 추론인 것 같지만 그건 우리가 세균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세균이라는 것을 몰랐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런 추론은 좀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멜바이스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병원에서 쫓겨난 겁니다. 예컨대 케쿨레는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를 통해서 벤젠의 구조가 이런 모양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입증했는데요. 그런데 꿈속에서 나타난 이것이 논리적 추론의 결과는 당연히 아니죠. 이처럼 어떤 가설을 세운다는 것은 논리적 추론, 그 이상의 어떤 통찰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둘째, 가설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도 논리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멜바이스의 사례를 다시 봅시다. 제멜바이스의 세 번째 가설은 산용열의 원인은 산모가 똑바로 누워서 출산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였죠. 왜냐하면 제1병동에서는 산모가 바로 누워서 출산을 했고 제2병동에서는 옆으로 누워서 출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멜바이스가 제1병동에서도 산모가 옆으로 누워서 출산을 하도록 했는데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설을 기각했어요. 이 과정을 연역 논증의 형식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전제 1. 산용열의 원인은 산모의 자세 때문이다. 따라서 자세를 바꾸면 사망률이 감소한다. 전제 2. 그런데 사망률은 감소하지 않았다. 결론. 산용열은 산모의 자세 때문이 아니다. 이건 A이면 B이다. 그런데 B가 아니다. 따라서 A가 아니다. 라는 형식이죠. 이것을 명제 논리학에서는 후건 부정의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건 타당한 추론 규칙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을 참고하세요. 또 다른 가설은 산용률이 사체에서 나온 나쁜 물질에 의한 것이라는 가설이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제 1. 산용률의 원인은 사체에서 나온 나쁜 물질 때문이다. 따라서 손을 씻으면 사망률이 감소한다. 전제 2. 실제로 사망률이 감소했다. 결론. 산용률은 사체에서 나온 나쁜 물질 때문이다. 이건 A이면 B이다. 그런데 B이다. 따라서 A이다. 라는 형식이죠. 이건 타당한 추론일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오류예요. 이것을 논리학에서는 후건 긍정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주장과 같은 겁니다. 전제 1. 이것이 개라면 발이 4개일 것이다. 전제 2. 이것의 발은 4개이다. 결론. 이것은 개이다. 이건 개가 아니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이런 논증은 논리적 오류이기 때문입니다. 논리적 오류에는 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가 있는데요. 비형식적 오류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형식적 오류에 대해서는 나중에 영상을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햄펠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과학적 주장을 한다는 것은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요. 이 두 과정 모두 논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부터 이 이야기를 해보죠. 햄펠은 과학적 설명을 포석법칙적 모델로 설명을 합니다. 포석법칙적 모델은 초기 조건과 어떤 법칙이 주어졌을 때 그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논증의 형식으로 보여주는 설명 방식인데요. 포석법칙적 모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역법칙적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귀납 통계적 모델입니다. 먼저 연역법칙적 모델에 대해서 봅시다. 연역법칙적 모델은 어떤 초기 조건들이 주어지고 어떤 보편 법칙들이 전제로 주어졌을 때 필연적으로 어떤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컨대 얼음물을 담는 물통의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을 설명한다고 합시다. 이때의 초기 조건은 물의 온도는 1도이다. 공기의 습도는 80%이다. 이고 낮은 온도에서 공기 중의 습도는 물이 된다는 것이 보편 법칙입니다. 이 두 전제로부터 결론, 얼음물을 담은 물통의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뭐 별거 아니죠. 이것을 연역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연역법칙이라고 하냐면 전제가 참일 때 필연적으로 결론이 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죠.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모델을 귀납 통계적 모델이라고 합니다. 귀납 통계적 모델은 어떤 초기 조건들이 주어지고 어떤 통계적 법칙들이 전제로 주어졌을 때 확률적으로 어떤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제와 결론 사이에는 이중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이 이중선의 의미는 전제들이 결론을 필연적으로 함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결론의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통계 법칙의 확률과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가능성에는 연관이 있습니다. 예컨대 철수가 A 백신을 맞았다를 초기 조건으로 놓고 통계 법칙으로 A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가 80% 예방된다로 놓으면 철수가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적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영희는 B 백신을 맞았다는 것을 초기 조건으로 놓고 통계 법칙으로 B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가 99.99% 예방된다로 놓으면 영희는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통계 법칙의 확률의 정도가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의 개연성의 정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귀납 통계적 모델은 어떤 현상을 확률적으로 설명하지만 그래도 법칙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현상이 특정한 확률로 발생한다는 것도 법칙은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햄펠의 포괄법칙적 설명 이론에도 많은 반론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4가지 반론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브롬버그의 첫 번째 반론입니다. 여기에 깃발이 서 있는데요. 깃대의 높이는 10m이고 깃대의 그림자는 17.32m라고 합시다. 그런데 왜 이 깃대의 그림자는 17.32m일까요? 햄펠의 설명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기 조건 1. 깃대의 높이는 10m이다. 초기 조건 2.
태양은 깃대와 60도 각도의 위치에 있다. 보편법칙 1. 빛은 직진한다. 보편법칙 2. 탄젠트 60은 1.732이다. 따라서 깃대의 그림자는 17.32m이다. 뭐 괜찮은 설명이죠. 그런데 누가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합시다. 초기 조건 1. 깃대의 그림자는 17.32m이다. 초기 조건 2. 태양은 깃대와 60도 각도의 위치에 있다. 보편법칙 1. 빛은 직진한다. 보편법칙 2. 탄젠트 60은 1.732이다. 따라서 깃대의 높이는 10m이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깃대의 높이에 대한 설명인가요? 아니죠. 깃대의 높이가 10m인 이유는 누군가 어떤 이유에서 깃대를 10m로 만들었기 때문이지 깃대의 그림자가 17.32m이기 때문인 것은 아니잖아요. 즉 깃대의 그림자가 17.32m인 이유는 깃대의 높이가 10m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깃대의 높이가 10m인 이유를 깃대의 그림자가 17.32m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두 설명 모두 햄펠의 설명 이론에는 부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햄펠의 설명 이론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브롬버그의 반론입니다. 두 번째 반론은 셀먼의 반론입니다. 셀먼은 이런 설명을 제시합니다. 초기 조건 1. 철수는 피임약을 복용한다. 초기 조건 2. 철수는 남자이다. 보편법칙 1. 피임약을 복용하면 임신을 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철수는 임신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철수가 임신하지 않는 이유가 철수가 피임약을 복용했기 때문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철수가 임신을 하지 않은 건 철수가 남자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설명도 햄펠의 설명 이론에는 부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햄펠의 설명 이론이 틀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반론은 스크리븐의 반론입니다. 스크리븐의 반론은 조금 더 포괄적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스크리븐은 좋은 설명이란 논증의 형식으로 제시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좋은 설명은 맥락에 따라 설명되는 것이지 그 형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어떤 설명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어떤 일반적인 법칙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문이 왜 깨져 있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철수가 야구공을 던졌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되지 굳이 창문의 강도가 어떻고 야구공의 속도가 어떻기 때문에 충격 에너지가 어떻고 해서 유리창이 깨졌다고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반론은 카트라이트가 제시했는데요. 햄펠의 설명 이론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법칙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캐테리스 파리부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동일한 조건은 없죠. 따라서 일반 법칙이라고 보는 것들이 사실은 대체로 참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넬의 법칙을 예로 들어서 봅시다. 스넬의 법칙이란 빛이 공기 중에서 다른 매질 속으로 들어갈 때의 굴절에 관한 법칙인데요. 그런데 이 법칙은 그 매질이 그 탄성 계수나 열 전달 계수가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등방성 물질일 때만 들어맞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사실 등방성 물질이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넬의 법칙은 법칙인데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카트라이트의 주장의 요지는 이겁니다. 햄펠은 일반 법칙으로 어떤 현상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일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먼저 제밀바이스가 비엔나 산부인과의 산후용률의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과학적 발견에서 두 가지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는 가설을 세우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인데요. 이 두 과정 모두 논리적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햄펠의 설명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정리한 거라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것이 정말로 햄펠이 주장한 것인지 아니면 햄펠의 주장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석한 것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만약에 제가 틀린 것이라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햄펠의 과학적 설명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햄펠의 주장에 대한 네 가지 반론, 브롬버거, 셀먼, 스크리븐, 카트라이트의 반론을 보았습니다.
과학철학과 관련되어 일일 사이에 주고받는 논쟁들이 재밌는 논란들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 제가 여기에서 설명하기는 어렵고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대강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햄페라면 생각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바로 까마귀 역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까마귀 역설에 관해서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오늘의 이야기와 까마귀 역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햄펠에 관해서는 대충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